네, 이번 시간은 세금 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세금 계산서 제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상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다 보니 결국 매입 단계에서 부담했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세금 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발행해 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받아야지만 내가 부담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발행해주지 않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받는데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부담한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이제 과세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계산서다, 그렇죠. 그래서 과세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거래 징수하고, 그렇게 거래 징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해주는 계산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언제 발급을 해야 될 거냐? 일반 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거래 시기, 세금 계산서라는 것이 아무 때나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거래 시기에, 그것도 누구에게?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발급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발급해야 되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세금 계산서를 거래 시기나 거래 상대방 등에 있어서 잘못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발급하는 사람은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더 큰 문제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는 정말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서 발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공급자가 발급한다 그랬어요. 근데 공급자가 발급하는데 그 공급자도 누구일 때만, 일반 과세자일 때만 부가가치세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거나 면세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일반 과세자일 때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하는 것인데, 이때는 공급받는 자는 여러 유형일 수 있죠. 일반 과세자일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고, 면세사업자일 수도 있고, 최종 소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일단 공급자가 일반 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10%, 일반이면 10% 거래 징수를 해야 되고, 영세율 대상이면 0%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꼭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공급받는 자가 일반 과세자라면 일반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끼리의 거래는, 일반 과세자도 자기가 사업과 관련된 매입 세액이니까 전액 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는 간이과세자. 공급자가 일반 과세자고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이 간이과세자는 그 공급자인 일반 과세자에게 부가세 10%를 다 주고 매입을 해 와야 되죠. 그죠? 부가세 10% 다 부담하고 매입세 세금 계산서를 받지만, 이 간이과세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 10%를 전액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로서 내는 금액만큼만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들은 업종에 따라서 업종별 부가가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서 세금을 일반 과세자보다는 적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적게 내는 대신에 매입세액도 내는 것만큼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전액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는다. 또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다.
공급받는 자가 이제 면세 사업자라면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했죠.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하지도 않고 신고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부담은 다 하고 사오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부가세 신고를 못하니까 매입세 공제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이면 사실은 세금 계산서가 필요가 없죠.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라는 것이 매입세,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라고 했는데 최종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받을 이유가 없죠. 왜? 자기가 소비하고 말 거니까. 다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소비할 거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든 안 받든 소비자 입장에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공급자가 일반 과세자일 때만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면세사업자든 최종 소비자든 관계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자, 발급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정확하게 거래 사실과 정확하게 기재되어져야 되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실은 그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것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뭐냐?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은 꼭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것이 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작성 연월일. 이 작성 연월일이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죠.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보시면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세금 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사항,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꼭 기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언제 발급을 해야 되냐.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될 거냐. 자, 그게 바로 공급 시기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했다. 매출했다. 재화를 공급했다라는 그 공급의 의미는 물건을 넘겨줬다라는 뜻이죠. 물건을 넘겨주고 나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넘겨줬다면 그때가 공급된 시기고 물건 넘겨준 시점에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다음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란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라고 했어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 또는 재화를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동해야 될 장소에 가 있는 경우는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들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미 그 장소에 가 있는 이동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또 문제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는 말이 애매해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과연 언제이냐라는 거죠. 부동산을 예로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 전 시간에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지만 상가를 분양을 받는다.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내가 임대 사업을 개시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는 것은 내가 임대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 본인의 소유를 확실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이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공급하는 사람하고 공급받는 자 간에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금,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잔금까지 하고 나선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는 것은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사실은 소유권자로서 완전하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 자, 공급자는 분양회사, 공급받는 자는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좀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요 부동산을 계약을 해서 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겠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빨리 분양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잔금을 요 공급받는 자는 잔금을 대출받아서 내야 되니까 대출받아서 내려면 잔금 내기 전에 이 공급자가 등기 이전을 먼저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등기 이전이 되어져 있어야 은행도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직 잔금도 받지 못했는데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니까 불안한 거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도 등기 이전을 먼저 받아서 대출받은 다음에 잔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용 가능한 때가 언제냐?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는 그 의미는 서로의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비록 등기 이전이 이루어져서 이 시점에서 법적으로 본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급자가 열세를 넘겨주지 않겠죠. 그러면 이 시점은 잔금은 내고 나야 최소한 이용하게 될 거 아니냐. 법적인 소유권은 등기 이전이 됐지만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용 가능하려면 적어도 잔금 낸 이후로 가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첫 번째 경우는 잔금 내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등기 이전한 시점에서 완전하게 소유권을 확보했으니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는 말의 의미도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 당사자끼리 계약 사항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땐 공급이 확정되는 때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용역의 제공인 경우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그 다음에 장기 할부나 완성도, 중간 지급 조건부 또는 계속적인 어떤 조건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판매하면 우리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자동차 할부 판매 같은 경우죠. 자동차 할부 판매하면 자동차를 먼저 넘겨받고 자동차 할부 대금은 3년 동안 분할로 나눠서 납부하는 거다. 그랬을 때 그 자동차 판매 회사는 매출 과표를 세금계산서 발행을 언제 해야 될 거냐? 할부금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받기로 한 때이지 받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약정에 의해서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요. 이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아직 법적인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인데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들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선발급했다는 거예요. 선발급했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 돈을 일부라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선 발급했으면 그때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봐주겠다라는 얘기죠.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리 돈을 받고 그 돈 받은 대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선발급 세금계산. 조건은 뭐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았어야 된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선발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다. 돈을 먼저 받고 발급한 게 아니라 먼저 세금에서 발급해주고 7일 이내에 돈을 받았으면 그것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7일은 일주일이죠. 일주일 이내에 돈을 받으면 그것도 선발급했다 하더라도 그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선발급 후 7일 경과 30일 이내 일주일 내 못 받고 한 달 내 받았다. 그래도 인정해주긴 하는데 그때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서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면 인정해주겠다. 즉 한 달 30일 이내에 돈을 약정 자체가 30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리 발급해 준 거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요 세 가지 경우만 공급 시기 이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저희 거래처에서도 생겼던 일인데 참 생각지도 못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12월 15일에 우리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거래처에 1억 8천짜리. 자, 의료용 기계를 도매하는 회사인데 이 상대방 그 실무자하고 계약이 술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술집에서 냅킨에다가 그 거래 조건을 썼어. 12월 5일 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준 이유는 그 상대방이 그 실무자가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급을 해주면 그 세금 계산서 가지고 결제를 받아서 돈을 이 12월 이내에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에서는 돈을 빨리 받아야 일을 할 거니까 그 돈을 빨리 받을 생각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먼저 한 거야. 1억 8천짜리 기계에 대해서. 그래서 12월 15일 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주고 실제로 납품은 언제 했냐면 그 다음 연도 1월 15일에 가서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2월 15일 날 세금에서 발급을 해주고 나서 12월 31일 전에 돈이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 상대방에서 대금 결제를 안 해준 거예요. 대금 결제를 안 해줬고 못 받았고 우리 사업자는 1월 15일에 가서 납품을 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요 세금 계산서는 폐기하고 요때 가서 다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준다는 거죠. 요때가 실제 공급 시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상대방 사업자에서 1월 25일에 가서 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신고 납부를 한 거죠. 신고 납부한 게 아니라 신고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야. 요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 사장님은 무슨 소리냐? 요 세금 계산서 폐기하고 요때 발행한 요 세금 계산서 가지고 언제 해야 되냐면 4월 달에 가서 4월 25일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1월 25일에 신고하려면 받지도 않은 돈 1,800만 원 부가세를 미리 내야 되니까 우리 거래처에서도 따를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안 했어요. 여기 1월 25일에 안 하고 4월 달에 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매입자는 1월 25일에 기계 고정자산을 매입했다라고 부가세 신고를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갔는데 매출자는 4월 25일에 세금 계산서 신고를 한 거지. 매출 신고. 당연히 불부합 자료가 나왔죠. 우리 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해명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 거래처에 가서 다 설명을 했어요. 냅킨에 적었던 거래 조건을 다 보여주면서 상대방에서 돈을 빨리 결제해 주겠다고 해서 세금 계산서 미리 발행했을 뿐이다. 하지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건 폐기하자고 했고 1월 15일 날 납품했을 때 다시 발행해서 한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 우리 공무원도 다 이해를 하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고 다 납득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쪽 상대방 그 매입자한테는 매입세 불공제 문제가 생기죠. 이게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니까.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오니까 이 세금 계산서에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통보를 한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통보를 함과 더불어서 우리 거래처에게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당신도 문제가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 300 얼마 정도 되는데 그 가산세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 무슨 얘기냐. 이 전체를 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보면 내가 부가세를 안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다시 발행했고 저쪽에서 신고를 했던 건데 왜 우리가 세금 가산세를 내야 되느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야 돼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나중에 가서 좀 봐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해결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아직 납품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는 반드시 돈 받은 부분만큼만 하거나 그다음에 7일 이내에 받을 것이 확실할 때만. 근데 정말 확실한 줄 알았는데 7일 이내 발급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수정세금에서 다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선발급 세금 계산서는 어떤 경우에도 발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일이 생기는데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 후속 조치를 더 취해놔야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세금 계산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